절규하는 뻐꾸기. 빗줄기가 땅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치던 밤이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대한그룹의 후계자 김현우, 그리고 조수석에는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 김서연이 타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고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의식을 잃은 채 겨우 발견되었지만 서연은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대한민국이 슬픔과 충격에 잠겼다. 밝고 사랑스러웠던 김서연 양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꺼졌다. 대한그룹 회장 김영철은 오열했고 현우는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다. 새엄마 박영숙은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차갑게 장례를 치렀다. 서연의 유골함은 깊은 산속 수목장 한 귀퉁이에 쓸쓸히 묻혔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았다.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김서연은 죽었다고. 오빠 김현우가 운전 부주의로 여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잔인한 얼굴로 숨어 있기 마련이다. 제1장 핏빛 장미의 향기. 김현우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는 더욱 얼어붙었고 눈빛에는 5년 전 사고의 악몽과 여동생을 잃은 죄책감 그리고 깊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게 되었고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했다. 특히 사고 순간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를 보좌했다. 대한그룹은 현우가 없는 사이 새엄마 박영숙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박영숙은 자신의 아들 이태준을 그룹에 실세로 앉히고 현우를 철저히 견제했다. 이태준은 겉으로는 현우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사고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현우 형, 몸은 괜찮으신가요? 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태준이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다. 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내 덕분에 살아났지. 살아서 내 얼굴 다시 보니 기분이 어떨 것 같냐? 태준은 속이 찔리는지 살짝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형수님 서연 일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현우는 태준의 가증스러운 웃음에 속으로 치를 떨었다. 5년 전 사고 직전 서연이가 태준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났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현우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었다. 그날 밤 현우는 서연의 수목장을 찾았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에 사고가 났었는데 오늘 밤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선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오빠 왔어.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렸다. 오빠는? 오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 용서하지 마, 서연아. 그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현우의 눈에 들어왔다. 하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인.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과 축 늘어진 머리카락. 귀신이라도 본 듯 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 캥한 눈빛, 그리고 현우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섬뜩한 미소.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 김서연의 얼굴이었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연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현우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빠, 나야. 핏기 없는 입술이 겨우 움직여 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는 5년 전의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메마른 폭수심에 불타는 악령의 속삭임 같았다.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돌아왔어.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이 살아 돌아오다니.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덮였다. 그때 여인이 들고 있던 나처럼 생긴 쇠붙이가 번쩍이며 현우의 목을 겨누었다. 이제부터 내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오빠도 예외 없어. 제2장 잔혹한 인형극. 5년 전 그 밤 사고 현장에서 서연은 죽지 않았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던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 비밀스러운 곳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서연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끔찍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녀를 살린 것은 오직 하나, 복수심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오빠 김현우에 대한 배신감. 서연은 얼굴과 몸에 큰 상처를 입어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봐준 의문의 조력자와 함께 5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그 조력자는 다름 아닌 5년 전 대한그룹에서 해고당한 후 현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전직 임원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이용해 대한그룹을 무너뜨리고 현우와 태준에게 복수하려 했다. 서연은 민소희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김현우와 이태준, 그리고 새엄마 박영숙에게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민소희가 된 서연은 먼저 대한그룹의 라이벌 기업인 성진그룹의 투자자로 접근했다. 빼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단숨에 성진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그녀는 대한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한그룹 이사회 회의실. 민소희가 성진그룹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의 등장에 현우와 태준, 박영숙은 물론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도도하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묘하게 서연을 닮은 분위기. 특히 현우는 민소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수목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성진그룹 투자자 민소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사장님. 민소희가 차갑게 인사를 건넸다. 현우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민소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은 민소희의 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영숙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소희는 대한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특히 5년 전 사고 이후 대한그룹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허점을 들춰냈다. 마치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한 듯 정확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이 민소희에게 다가갔다. 민소희 씨, 저희 대한그룹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저희와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으신가? 민소희가 비웃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원한이라뇨? 전 그저 투자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이태준 전무님께서 숨기고 싶으신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소희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소희. 그녀를 볼 때마다 자꾸만 서연이 떠올랐다. 목소리, 눈빛, 분위기. 모든 것이 서연이와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서연이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분명 죽었다. 직접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구조대의 발표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현우는 5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 비서에게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 비서는 뭔가 숨기는 듯 자꾸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꺼렸다. 사장님, 그날 사고 자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다 끝났고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최 비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필요가 있으니까 찾으라고 하는 거다. 당장 찾아와. 현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최 비서는 마지못해 사고 자료를 가져왔다. 현우는 자료를 훑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현우가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은 상세했지만 서연의 시신 수습 과정이나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연에 대한 기록을 지우려 한 것 같았다. 현우는 서연의 유골함이 묻힌 수목장으로 향했다. 5년 전 그날 밤 민소희를 마주쳤던 그곳. 수목장 관리인에게 5년 전 서연의 장례식에 대해 물었다. 관리인은 박영숙 여사가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시신은 보지 못했고 바로 유골함만 가져와서 안치했다고 말했다. 이상했다. 보통은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아오거나 하다못해 입관식이라도 했을 텐데. 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마 정말 서연이가 살아있는 건가? 그렇다면 왜 죽은 척한 거지? 그리고 민소희는 정말 서연이 맞을까?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오빠. 현우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민소희가 서 있었다. 수목장에서 마주쳤던 그날 밤과 똑같은 차갑고 낯선 얼굴로. 민소희 씨? 여기는 어떻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제 동생이 묻힌 곳이거든요. 민소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생? 민소희에게도 동생이 있었나? 아니면 자신이 서연이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는 건가? 민소희 씨, 혹시 김서연 씨를 아십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소희는 비웃듯 웃었다. 알죠? 아주 잘 압니다. 그녀는 죽기엔 너무 억울한 사람이었죠. 억울하다니. 무엇이 억울하다는 걸까? 사고로 죽은 것이 억울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사고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말일까?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당신, 혹시 서연이? 민소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래, 나 김서연이야. 현우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이 눈앞에 살아서 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아, 살아 있었구나. 오빠는 내가 죽은 줄 알고. 현우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다가오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아니, 넌 내 복수의 대상일 뿐이야. 복수라니? 무슨 복수? 오빠에게 왜? 몰라서 물어? 그날 밤 사고의 진실. 오빠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날 버렸잖아.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서연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서연이를 버렸다니,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사고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뿌옇기만 했다. 무슨 말이야, 서연아. 오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실컷 모른 척 해봐.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오빠가 기억을 잃었든 말든 오빠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이 아니라 심장을 찢는 고통과 비난만이 돌아왔다. 도대체 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서연이는 왜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걸까? 제3장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 서연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우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의심은 최 비서에게 향했다. 최 비서는 사고 직후부터 현우 곁을 지켰고 사고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몰래 최 비서의 뒤를 밟았다. 최 비서가 향한 곳은 한적한 외곽에 있는 비밀스러운 건물이었다. 그곳으로 들어간 최 비서는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현우가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자식, 결국 서연이가 살아있는 걸 알아낸 모양입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젠장, 5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숨겼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이태준이었다. 현우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태준이라니. 태준이 최 비서와 짜고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단 말인가? 하지만 아직 사고의 진실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잃은 덕분이죠. 최 비서가 말했다.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지 진짜 잃은 건지 알게 뭐야? 그날 일은 절대 김현우가 알게 해선 안 돼. 박 실장 시키는 대로 해.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현우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사고의 진실? 태준이 숨기려는 진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최 비서의 이름이 박 실장이었나? 최 비서가 박 실장이라는 건 박영숙의 사람이란 뜻인가? 현우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최 비서의 신상 정보를 파헤쳤다. 놀랍게도 최 비서는 박영숙이 5년 전 현우가 사고로 쓰러진 직후 자신의 사람을 심어놓은 것이었다. 최 비서는 현우의 모든 행동을 박영숙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현우가 사고의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배신감에 치를 떤 현우는 최 비서를 불러세웠다. 박 실장, 아니 최 비서, 당신 정체가 뭐야?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모두 박영숙 여사님의 지시였습니다. 박영숙? 새엄마가? 대체 왜 날 감시하고 사고의 진실을 숨기려 한 거지? 최 비서는 결국 5년 전 사고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사고 직전 현우와 서연은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서연은 이태준이 대한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성진그룹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 했다. 현우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고 태준을 감쌌다. 그때 서연은 현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이태준은 사실 박영숙이 과거 다른 남자와 낳은 아들이며 박영숙은 대한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회장님께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박영숙이 회장님에게 몰래 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다. 서연의 폭로에 현우는 충격을 받았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더욱 격해졌다. 그때 갑자기 트럭 한 대가 현우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트럭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태준의 지시를 받은 박영숙의 사주로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고의적인 교통사고였다. 서연이 박영숙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후 현우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서연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박영숙은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최 비서에게 서연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다. 최 비서는 박영숙의 사주를 받고 서연을 병원으로 옮기는 척하며 빼돌렸고 박영숙이 미리 준비해 둔 비밀스러운 장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서연의 시신은 찾지 못한 것처럼 꾸며 죽은 것으로 처리했다. 현우가 깨어난 후에는 기억상실증을 이용해 사고의 진실을 숨기고 최 비서를 곁에 붙여 현우를 감시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진실에 현우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새엄마와 이복 동생의 끔찍한 계략,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서연이 자신이 믿었던 가족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현우는 오열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연을 믿지 않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사고 후에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으니 서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만했다. 그럼 민소희가 정말 서연이었구나. 박 실장, 서연이가 숨겨져 있던 그 장소는 어디야?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최 비서는 서연이 5년 동안 감금되어 치료받았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박영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외딴 별장이었다. 현우는 즉시 그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었다. 현우는 가까스로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치 오래전에 사람들이 떠난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침대맡에 놓인 낡은 인형,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서연의 일기장. 일기장에는 5년 동안 서연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절망, 그리고 복수심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오빠 김현우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위험에 빠뜨린 오빠에 대한 깊은 상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빠, 내가 돌아오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넌 날 믿지 않았고 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야. 현우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서연이가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때 누군가 별장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들어온 사람은 박영숙이었다. 박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서연이가 이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했다. 인연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내 계획을 망치려는 건가? 박영숙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현우는 박영숙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박영숙은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전히 서연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현우는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새엄마,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박영숙에게 달려들었다. 박영숙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요? 새엄마가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왔죠. 대체 왜?
왜 서연이를 죽이려 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 거냐고요? 박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가면을 벗어던졌다. 자애로운 새엄마의 얼굴은 사라지고 탐욕과 광기로 가득 찬 악녀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 빌어먹을 서연이가 내 발목을 잡았으니까. 내 아들 태준이를 대한그룹 회장으로 만들려면 김영철 그 노인네와 서연이를 치워야 했어. 회장님한테 약을 먹인 것도 나고 서연이를 제거하려 사고를 낸 것도 나야. 근데 그년이 살아 돌아오다니 어떻게든 다시 없애버려야 해. 박영숙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진실에 현우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니. 새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현우는 절규했다. 사람? 흥. 난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박영숙은 비웃었다. 그때 별장 문이 벌컥 열리고 서연이가 나타났다. 민소희의 차가운 얼굴이 아닌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분명 김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의문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엄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라는 단어에 끔찍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박영숙은 서연의 등장에 뒷걸음질 쳤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곳은 엄마가 날 가두려 했던 지옥이니까요. 제가 그 지옥에 엄마를 넣어드릴 차례예요. 서연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현우는 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오빠도 예외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서연이의 복수 대상에는 박영숙과 이태준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오해였어. 오빠는 현우가 서연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오빠는 날 믿지 않았고 날 배신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 회장이 보낸 남자들이 박영숙을 끌고 나가려 했다. 박영숙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태준, 태준아, 엄마 좀 살려줘. 그 순간 태준이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이곳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박영숙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감히 누가 내 어머니를 건드려. 태준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 어머니가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태준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5년 전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막으려 했던 서연이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트럭을 향해 손짓했던 기억. 내가 김서연이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감히 날 속여. 태준이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때 현우가 태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어냈다. 태준아, 이제 그만둬. 모든 걸 멈춰야 해. 형까지 왜 이래? 저녀는 우리를 망치려고 돌아온 거야. 태준이 현우를 노려봤다. 세 사람의 시선이 얽히고 설켰다.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 그녀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이복 동생과 새엄마, 그리고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오빠. 잔혹한 인형극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사장 폭풍 전야. 서연은 박영숙을 강 회장에게 넘기고 이태준에게는 경고를 날린 채 사라졌다. 현우는 서연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읽은 것은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분노뿐이었다. 서연이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된 현우는 더욱 초조해졌다.
강 회장은 대한그룹에게 큰 앙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고 서연을 이용해 대한그룹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복수는 단순히 박영숙과 이태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그룹 전체를 흔들고 자신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었다. 현우는 서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다. 그녀에게 수없이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서연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언론을 통해 박영숙과 이태준의 비리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박영숙의 회장님 약물 투여 의혹, 이태준의 그룹 기밀 유출 정황 등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영숙과 이태준은 서연의 폭로에 패닉에 빠졌다. 이태준은 어떻게든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강 회장의 보호 아래 있었고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박영숙은 서연에게 연락하여 회유하려 했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대한그룹 주식? 다 줄게. 제발 이 폭로를 멈춰다오. 박영숙이 애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주식이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뭘 빼앗았다고 그래? 너는 그냥 사고로 죽은 줄 알아?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엄마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서연이 절규하듯 말했다.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그날 사고는 태준이가 꾸민 일이야. 박영숙은 궁지에 몰리자 이태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태준이 경악했다. 닥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서연이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박영숙은 이태준을 원망했다. 서연은 박영숙과 이태준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아니, 피보다 더 더러운 욕심이 진한 거겠죠. 서연은 박영숙과 이태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대한그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우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서연의 폭로와 강 회장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현우는 서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그녀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현우는 다시 최 비서를 찾아갔다. 최 비서는 박영숙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다. 박 실장, 부탁이 하나 있어. 서연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 서연이에게 직접 모든 진실을 말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다. 최 비서는 망설였지만 지난 5년간 현우 곁을 지키며 느꼈던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결국 현우를 돕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이가 강 회장의 비밀 아지트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현우에게 그곳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강 회장의 비밀 아지트. 낡은 창고 건물처럼 보였지만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는 이곳에서 강 회장과 함께 대한그룹을 무너뜨릴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아. 현우가 아지트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그녀의 곁에 있던 강 회장이 경계하며 현우를 노려보았다. 김현우 씨가 여긴 어떻게?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현우가 서연에게 다가섰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변명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야. 전부 진실이야. 박 실장이 모든 걸 말해줬어. 새엄마와 태준이 꾸민 일이었다는 거. 내가 겪었던 일들. 오빠는 정말 몰랐어. 기억을 잃었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래서요? 오빠가 기억을 잃은 사이에 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어요. 오빠는 저를 믿지 않았고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서연이 절규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그만. 저 자식의 말에 흔들리지 마. 저 자식은 너를 이용하려 할 뿐이야. 강 회장님, 저는 서연이를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연이의 오빠입니다. 현우가 강 회장에게 소리쳤다. 오빠? 오빠라면 죽음의 문턱에 선 동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했겠소? 오빠라면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5년 동안이나 몰랐겠소? 강 회장이 비웃었다. 현우는 강 회장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으니까. 서연아, 오빠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이 복수 멈춰줘. 이대로 가면 대한그룹이 망하고 결국 너도 행복해질 수 없어. 현우가 애원했다. 행복? 저는 이미 행복해질 자격을 잃었어요. 제게 남은 건 오직 복수뿐이에요. 오빠도 대한그룹도 제가 겪은 고통만큼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도끼가 번뜩였다. 그때 갑자기 아지트의 보안 시스템이 요란한 경보음을 울렸다. 누군가 아지트에 침입했다는 신호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알았지? 강 회장이 당황했다. 아지트 문이 부서지고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는 이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김서연, 강 회장, 오늘 여기서 너희들을 끝장낼 거야. 태준이 소리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이 이끄는 남자들과 강 회장이 보낸 남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현우는 서연이를 보호하려 했고 서연이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발악했다. 강 회장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다. 서연아, 위험해. 현우가 서연을 끌어당겼다. 비켜, 오빠. 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서연이 현우를 뿌리쳤다. 태준은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서연,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죽어.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5장 피날레를 향해. 태준이 쏜 총알은 서연에게 향했지만 현우가 서연을 밀쳐내며 대신 총을 맞았다. 현우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오, 오빠. 서연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현우는 쓰러지면서도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아, 도망쳐. 현우가 쓰러지는 것을 본 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잘 됐군.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어. 그는 쓰러진 현우와 충격에 빠진 서연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누었다. 그때 강 회장의 부하들이 태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태준의 패거리와 강 회장의 부하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쓰러진 현우에게 달려갔다. 오빠, 정신 차려봐. 오빠.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서연은 오빠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경찰 특공대의 진입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최 비서일 것이었다. 강 회장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망치려 했고 태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지트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현우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복수심에 불타 돌아왔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오빠 현우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복수심만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마음에 혼란과 후회가 밀려왔다. 경찰이 아지트로 들이닥쳤고 태준과 강 회장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현우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서연이는 현우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앞 서연은 초조하게 현우의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박영숙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복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공허했다. 복수를 완성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만이 남았다. 특히 자신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현우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우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서연은 그의 침대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고르는 현우를 보며 서연은 지난 5년 동안의 복수심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달았다. 복수가 자신을 살게 해준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 오빠, 미안해. 서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복수가 전부가 아니었어. 한편 구속된 박영숙과 이태준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며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다. 박영숙은 이태준이 서연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태준은 박영숙이 자신에게 시켰다고 맞섰다. 강 회장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서연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녀를 도운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들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한그룹은 회장의 투병과 후계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서연이는 현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갔다. 현우는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현우가 힘없이 서연을 불렀다. 오빠. 서연은 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줘서 고마워. 현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 오빠. 다 나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오빠 잘못도 있어. 내 고통을 몰라줬으니까.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상처와 오해를 조금이나마 씻어냈다. 복수의 끝에서 남은 것은 파멸과 후회뿐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피로 얼룩진 관계였지만 그래도 끊어낼 수 없는 가족이었다. 현우는 병실에서 박영숙과 이태준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서연의 복수를 도운 이유를 자백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희생이 따랐다. 태어난 현우는 무너진 대한그룹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이는 현우 곁에서 그를 도왔다. 복수심에 불타던 서연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밝고 순수했던 서연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처럼 마음속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박영숙과 이태준은 재판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박영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태준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 회장 역시 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대한그룹 회장 김영철은 박영숙의 악행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쓰러져 병석에 누워 있었다. 현우는 서연과 함께 회장님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다. 회장님은 충격과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회장님께 박영숙과 이태준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 달라고 간청했다.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복수를 마친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다. 5년 동안의 고통과 복수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상처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현우는 그런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대한그룹은 현우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연이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고 이전에 행복했던 남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핏빛 복수가 남긴 짙은 그림자는 그들의 삶에 영원히 드리워질 것이었다. 어느 날 현우와 서연은 5년 전 사고가 났던 낭떠러지를 다시 찾아갔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과는 달리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오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었지. 서연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여기서 모든 것이 망가졌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지. 현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삶을 쌓아갈 용기가 생겼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했고 남은 것은 폐허와 상처뿐이었다. 과연 이 찢기고 부서진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핏빛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5년 전 그날 밤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여동생의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이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강 회장이 서연에게 말해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혹은 현우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사고 현장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현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이 또 있었다거나 제6장 또 다른 지옥의 문. 현우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총상이 깊어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다. 서연은 그런 현우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5년 전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태준과 박영숙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온갖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파렴치함에 혀를 내둘렀다. 박영숙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이태준에게 떠넘기려 했고 이태준은 박영숙의 사주를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모자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마땅한 처벌이었다. 강 회장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서연의 복수를 도운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우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서연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그룹의 부도덕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한그룹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병석에 계셨고 후계자들은 감옥에 갔다. 현우가 퇴원 후 곧바로 그룹 경영에 복귀했지만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소송과 투자자들의 외면, 그리고 추락한 신뢰도까지. 현우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에 매달렸다. 서연이는 현우를 돕기 위해 대한그룹에 입사했다. 민소희라는 가명 대신 김서연이라는 진짜 이름으로.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오빠와 함께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님 딸이 갑자기 나타나 회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수군거렸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궁금증을 유발했다. 어느 날 현우는 5년 전 서연이가 감금되었던 박영숙의 외딴 별장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보았다. 최 비서에게 들었던 그곳.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서연의 일기장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예감. 현우는 서연과 함께 다시 별장을 찾았다. 낡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연은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괴로워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장소였으니까. 오빠, 그냥 돌아가자. 여기 있으면 그때 기억이. 서연이 몸을 떨며 말했다. 잠깐만 서연아. 왠지 모르게 이곳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내가 겪었던 일과 관련된 무언가.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별장 안을 꼼꼼히 살펴보던 현우는 거실 벽난로 뒤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다. 벽을 밀자 비밀문이 나타났다. 비밀문 안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현우와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수십 개의 CCTV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녹화 장비가 있었다. 현우는 녹화 장비를 작동시켰다. 화면에는 5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현우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사고 후 서연이 이곳으로 옮겨져 감금되는 모습, 박영숙과 이태준이 이곳에 찾아와 서연을 협박하고 고문하는 모습, 그리고 박영숙이 서연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하는 모습까지. 오빠, 저게 뭐야? 서연은 영상 속 자신의 끔찍한 모습과 박영숙의 악행을 보며 경악했다. 현우 또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박영숙과 이태준이 단순히 서연을 감금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약물까지 투여했다니. 영상을 계속 보던 현우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박영숙이 서연에게 약물을 주사하며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었다. 이 약을 맞으면 내 기억은 전부 사라질 거야.
특히 김현우에 대한 기억은 깨끗하게 지워지겠지. 그래야 내 아들 태준이가 대한그룹을 차지할 수 있거든. 내 오빠는 널 믿지 않았으니 내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지워버릴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바보 인형이 되는 거야. 박영숙의 말에 현우와 서연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기억상실. 현우가 사고 후 기억을 잃었던 것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박영숙이 서연에게 투여했던 약물 때문이었던 것이다. 박영숙은 서연을 통해 현우에게 그 약물을 투여했거나 아니면 서연을 협박하여 현우에게 약을 먹이게 했을 수도 있었다. 서연은 끔찍한 진실에 오열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뿐만 아니라 오빠가 겪었던 기억상실증까지 모두 박영숙의 끔찍한 계략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박영숙이 자신을 이용해 오빠의 기억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때 영상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박영숙 몰래 이곳에 찾아와 서연을 만났다. 그리고 서연에게 복수를 제안했다. 김서연 양, 대한그룹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당신의 오빠는 당신을 배신했고 새엄마는 당신을 죽이려 했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를 주겠소. 나를 도와 대한그룹을 무너뜨리면 나도 당신의 복수를 돕겠소.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남은 상처도 치료해 주겠소. 영상 속 강 회장의 제안에 서연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복수 계획을 설명했고 그녀를 훈련시키며 복수를 준비했다. 영상은 강 회장이 서연을 데리고 별장을 나서는 장면으로 끝났다. 서연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강 회장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복수라는 덫에 어떻게 걸려들었는지 깨달았다. 강 회장은 자신을 도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대한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이럴 수가. 강 회장님까지. 서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현우는 서연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별장에서 발견된 영상은 박영숙과 이태준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현우의 기억상실증이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이 영상들은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박영숙과 이태준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무기징역과 20년형이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가중된다는 말인가? 아마도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일 것이다. 또한 이 영상은 강 회장이 서연을 만났고 그녀에게 복수를 제안했으며 그녀의 얼굴 상처 치료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녀를 조종하거나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그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제7장 깨어나는 회장님. 대한그룹 회장 김영철은 현우와 서연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박영숙과 이태준의 몰락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현우와 서연은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회장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현우와 서연을 알아보았다. 현우는 회장님께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박영숙과 이태준의 끔찍한 계략, 서연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현우 자신의 기억상실까지. 회장님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특히 사랑하는 딸 서연이가 겪었던 끔찍한 시간에 대해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다. 아버지, 박영숙과 태준이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그룹은 제가 서연이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현우가 회장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은 힘겹게 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가뜨릴 뻔했다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서연이 울먹였다. 회장님은 서연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네, 딸,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회장님이 깨어나면서 대한그룹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건재함은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현우는 회장님의 지지 아래 그룹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서연이도 디자인팀에 합류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복수심으로 차가웠던 민소희가 아닌 회사를 위해 열정을 쏟는 김서연이 되었다. 물론 여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박영숙과 이태준에게 충성했던 임원들은 현우와 서연을 방해하려 했고 강 회장은 감옥 안에서도 대한그룹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적들 속에서 현우와 서연은 서로 의지하며 그룹을 지켜나갔다. 현우는 서연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박영숙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증거였으니까. 현우는 서연에게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해 주며 흉터 치료를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다. 이 흉터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복수의 시간을 증명하는 상처였으니까. 오빠, 이 흉터 그냥 두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지 않으려고. 서연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현우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흉터는 그녀에게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제8장 어둠 속의 그림자. 박영숙과 이태준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그룹과 현우, 서연을 따라다녔다. 박영숙은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끊임없이 항소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태준 또한 호시탐탐 탈옥을 꿈꾸며 복수를 다짐했다. 강 회장은 감옥에서 복수심을 불태우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대한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어 회사를 흔들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세력들을 규합하여 대한그룹을 향한 공격을 감행했다. 투자 철회, 사업 방해, 언론을 통한 비난까지. 강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현우와 서연은 강 회장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현우는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를 방어했고 서연이는 디자인팀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그룹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때 대한그룹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회장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회장님은 의식을 잃고 다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현우와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회장님이 쓰러지자 박영숙 측 변호사는 회장님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삼으려 했다.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박영숙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짓 증언을 내세운 것이다. 현우와 서연은 분노했다. 감옥에 가고도 모자라 쓰러진 아버지까지 이용하려 하다니.
그들은 박영숙의 거짓 주장을 막기 위해 증거를 찾아 나섰다. 최 비서는 과거 박영숙이 회장님께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지만 박영숙 측 변호사는 최 비서가 현우에게 매수되었다며 그녀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우와 서연은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남긴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회장님의 수첩, 녹음기, 하다못해 병실에 남겨진 쪽지라도. 그때 서연은 회장님의 병실 침대 서랍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상 속에는 쓰러지기 며칠 전에 회장님이 힘겹게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영숙과 이태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했다. 박영숙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했고 이태준과 함께 서연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현우의 기억상실 또한 박영숙의 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현우에게 이임하고 서연이를 현우와 함께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이 영상은 박영숙과 이태준의 거짓 주장을 일축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현우와 서연을 대한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는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었다. 영상 증거가 공개되자 박영숙과 이태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 박영숙은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이태준 또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들의 악행은 법의 심판 아래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강 회장은 박영숙과 이태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대한그룹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목표는 오직 하나, 대한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 회장은 대한그룹의 약점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현우와 서연은 강 회장의 맹공에 맞서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켰다. 그들은 강 회장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강 회장은 주가 조작 및 기타 불법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우와 서연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한그룹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대한그룹은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간신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장님은 돌아가시고 말았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우와 서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현우와 서연은 회장님의 유언대로 대한그룹을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재구장 흉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 박영숙, 이태준, 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그룹은 현우와 서연의 손에 들어왔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현우와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었다. 현우는 총상 후유증으로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끔찍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5년 전 그 밤의 악몽과 끔찍했던 시간들을 상징했다. 서연은 이제 흉터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흉터를 숨기거나 아픔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서연의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옅어졌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강인함이 공존하는 얼굴이 되었다. 현우와 서연은 대한그룹을 경영하며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려 노력했다. 그들은 과거 대한그룹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직원들은 현우와 서연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대한그룹은 조금씩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갔다. 현우와 서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고 끔찍한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현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이제 행복하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흉터가 옅어진 얼굴에 띈 미소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였다. 모르겠어, 오빠. 아직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말 못하겠어.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괜찮아. 오빠가 내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 이겨냈으니까.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빠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대한그룹 회장이 된 현우와 서연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폭수국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흉터는 아픔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생존과 극복의 상징이었다. 현우와 서연은 그 흉터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에필로그. 수년 후 대한그룹은 현우와 서연의 노력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우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으로 서연은 뛰어난 경영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부회장으로 인정받았다. 현우는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옅어진 흉터를 조용히 만져보았다.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다짐이었다. 박영숙과 이태준은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강 회장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현우와 서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겼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않았다. 아픔은 아픔대로 간직하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현우와 서연은 대한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설립한 고아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고아원 마당에 가득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둠과 슬픔이 아닌 밝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의 끝에서 남은 것은 파멸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듬는다면 그 폐허 위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을 통해 배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날 밤의 악몽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 흉터가 그들의 삶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상처와 함께, 희망과 함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